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1강, 우리 투자자산 운용사 31강 3장 금융위원회 규정 1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자, 금융투자업 규정에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상품 간에는 금융투자업자의 재권유를 허용합니다. 다음 중 부당한 투자 권유의 금지에 해당하는 재권유인 것은 이 말이죠. 자, 1번 보니까 특정 금전신탁과 불특정 금전신탁 간에의 투자를 재권유하는 경우, 이때 특정 금전신탁은, 이 신탁은 금전으로 맡기면 금전신탁이에요. 근데 맡긴 자가 여기에 투자해 주세요, 그래서 나한테 이익을 배당했어요 하고 특정 뭡니까? 금상품을 딱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누구예요? 신탁회사, 즉 금융기관에게 맡기면 이거는 특정 금전신탁입니다. 근데 금전을 맡기되 금융기관에게 당신이 알아서 나중에 이익을 발생시킨 다음 내게 배당해 주세요 하면 불특정 금전신탁입니다. 그러나 이때 특정 금전신탁하고 불특정 금전신탁은 동일 금융상품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는 재권유가 금지됩니다. 답은 그래서 재권유가 금지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근데 참고로 금전신탁 계약하고 비금전신탁 계약은 다른 종류입니다. 이 금전신탁 앞전에 금전으로 맡겨가지고 금전을 이용해서 내한테 이익을 배당해 달라는 거고, 비금전은 부동산 등 금전이 아닌 것을 맡겨가지고 신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기초자산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는 금전신탁과 비금전신탁은 다른 종류로서 재권유가 허용됩니다. 재권유가 허용이 됩니다. 허용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구분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장내 파생상품과 장외 파생상품은 다른 상품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재권유가 허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 구조가 다른 장외 파생상품입니다. 상품 구조가 다르단 말 자체는 장외 파생상품 맞는데 앞에 선도, 서합, 옵션식으로, 자, 선도, 옵션, 또 우리가 앞에 흔히 말하는 서합, 이런 식으로 최초에 맡기는 요 상품 구조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장외 파생 상품이지만 다른 상품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요 자체는 뭐로 취급된다? 투자 권유가 가능합니다. 재권유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 권유에 대해 거부 의사 표시를 받은 후에 1개월이 지난 후에 재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받으시고. 그래서 투자 권유가 우리가 허용되는 것, 요 자체는 한번 밑에 엑셀에 해놨으니까 제가 주로 요 12잔론 위주로 정리했지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그럼 별 붙여놓고 한번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12번. 금융투자업자의 투자 광고 시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해놨습니다. 자, 금융투자업자의 명칭이라든지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이나 투자에 따른 위험은 분명히 표시해야 됩니다. 다음, 통계수치나 도표를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자료를 어디서 가져왔는가 하는 출처는 밝혀야 됩니다. 그 다음, 최소 비용을 포기하는 경우는 최대 비용으로 표기되고, 최대 수익을 포기하는 경우는 그 최소 수익으로 표기됩니다. 자, 이는 말 그대로 좀 더 보수주의 입장에 따르는 겁니다. 답은 3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을 포기한 경우는 그 최대 비용, 최대 수익을 포기한 경우는 거꾸로 그 최소 수익으로 표기됩니다. 자, 이 3항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답은 3번이 틀렸고, 다음.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도 표기해줘야 됩니다. 자, 받으시고. 자, 그래서 뒤에 보면 투자 광고에 금융위원회 규정과 한국투자협회 규정에 공통 정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설에 별표 한번 쳐놓으시고 제가 몇 가지만 내려가면서 좀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투자 광고 시 일반적 의무입니다. 이는 반드시 표시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을 하지 않고 좀 더 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면 그 5항에 그 투자 광고의 일반적 의무의 그 5항, 과거의 재무 상태 또는 영업 실적을 포기하는 경우 투자 광고 시점이나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는 왜 과거의 재무 상태하고 영업 실적이 미래도 똑같은 보장이 없죠. 이거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 6번째 앞에 봤죠. 이거는 과장을 하지
않기 위한 부수 표현입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을 표기하는 경우는 그 최대 비용으로 표기해야 되고, 최대 수익으로 표기하는 경우는 그 최소 수익으로 표기해야 됩니다. 자, 이거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 투자 광고 시 표시사항에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쭉 내려보면은 뭐 1항하고 그 다음 6항하고 7항을 보면은 5인이나 5회를 할 수 있는 것은 표기하면 안 됩니다. 5행이 뭐요? 자, 그래서 이건 봐야 되는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는 금지사항입니다. 금지행위. 금지행위 뭐요? 5인 5회 할 수 있는 것은 뭐요? 5회 할 수 있는 것은 표기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3번, 3항에 보면 뭐요? 자, 예상 수익률 또는 목표 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는 수익률은 표시하지 말라 말입니다. 예상의 바탕을 둔 수익률, 예상 수익률 이런 것들은 표기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미래 때 봐야 알죠. 예상도 하지 말란 겁니다. 그 다음에 경영, 5항의 경영 뭐요? 실태, 평가 결과와 앞에 NCR, 즉 순영을 자원비율 이런 것들을 다른 회사와 비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도 경영 실태 이런 평가들은 뭐요? 다른 회사 것과 다른 회사와 뭐요? 것과 뭐요? 비교 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이걸 표시하는 것은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 광고 진행 절차는 놔두시고, 그 다음에 홈쇼핑 광고 시 주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봐도 있습니다. 홈쇼핑. 자, 방송은 1번, 1항 봐야 됩니다. 방송은 반드시 녹화 방송 형태로 집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 상품을 설명할 때는 그 관련 자격이 있는 해당 금융, 그 회사의 임직원이 상품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예상되는 운영 실적이나 또는 운영 수익률에 대한 것을 포함하지 마라. 똑같죠? 자, 같고. 그 다음에 위험 고지 사항을 전체 방송 시간에 3분의 1 이상을 자막이나 또는 음성으로 고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펀드 판매의 경우에는 판매 관련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홈쇼핑 광고 시 이것도 시험 잘 나오니까 이것도 잘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과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금융투자 상품의 투자 광고 시 금지 행위가 아닌 것 물어봤습니다. 수익률이나 운영 실적을 표시하는 경우는 수익률이나 운영 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영 실적만 표시하지 말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실적을 너무 좋게만 하지 마라 이 말이죠. 다음, 자, 투자자의 손실 보전, 이익 보전으로 오인할 수 있는 건 하지 마라. 오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금융투자회사의 경영 실태 평가와 순영업 자본 비율을 다른 금융회사의 그것과 비교하지 마라 이 말이죠. 자, 그 말이고, 그 다음에 과거의 재무 상태, 영업 실적을 표기하는 경우, 투자 광고 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는 내용을 표기하는 것. 이거는 금지 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이거는 표시해야 될 의무입니다. 이거는 일반적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금지 행위가 아니죠. 상은 금지 행위가 아니라 이는 표시 의무입니다. 이는 표시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 답은 이거는 금지 행위가 아니라 표시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사항은 일단 금지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 다음 14번. 자, 다음은 홈쇼핑 광고 시의 준수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방송은 반드시 앞에 녹화 방송의 형태로 제작하고 집행해야 됩니다. 투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예상되는 운용 수익률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운용 수익률이나 운용 실적은 포함하면 안 됩니다. 예상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상하지 마라. 답은 2항이 되겠죠. 자, 금융투자 상품 및 금융투자 상품의 사업에 관한 설명. 이거는 누구예요? 금융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금융투자 회사의 임직원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위험 고지사항은 전체 방송의 3분의 1 이상의 시간 동안 안내나 음성 안내를 통해 가지고 고지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이고요. 답은 2번이 되겠죠. 15번,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의 신용 공제입니다. 공여. 이게 말 그대로 이 투자 매매업자 뭡니까? 신용 공여인데,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투자자가 이 금융투자 회사를 통해 가지고 앞에 주식 등 정보 등을 뭡니까? 빌릴 때 그 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신용 공여. 근데 이랑 거래 신용 계좌의 설정 시 계좌 설정 보증금은 100만 원을 증거합니다. 100만 원 계좌 설정 보증금으로 100만 원을 증거합니다. 이 100만 원 증거액은 위탁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설정 보증금은 위탁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투자자 계좌의 순자산액이 만약에 100만 원에 뭐요 미달할 경우는 투자자는 신규로 신용거래 하지 못한다. 이 말이 신용거래 제한입니다. 신용거래 제한. 자, 되고요. 2번 신용 뭐요 공여금액의 담보평가액이 담보유지 비율 100%가 아니라 140%. 140%입니다. 100%가 아니라 뭐요 140%. 140%에 뭐요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뭐요 추가 담보를 징구해야 됩니다. 자, 다음 그 답은 2번이 되겠고, 총 신용 공여 규모는 자기 자본의 범위 이내로 하되 신용 공여의 구체적인 한도는 금융위원장이 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는 뭐요 그 다음 영업일에 애탁된 내금을 뭐요 1순위로 변제 충당을 하고, 그 다음 담보증권으로 뭐요 자 충당을 하고, 그 다음 그 밖의 증권순으로 이미 처분하여 변제 충당할 수 있다. 봐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밑에 신용공여 이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밑에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밑에 보시면 다른 건 놔두시고 쭉 앞에 제가 그 위에 있는 신용공여 약정 계약의 체계는 이미 했습니다. 개설 보증금 얼마예요? 개정개설에서는 100만 원을 증구해야 되고, 이거는 계좌 개설 보증금은 위탁 증금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오면 담보의 징구 및 담보 비율은 뭐요 앞에 쭉 나왔습니다. 얼마 제일 밑에 뭐요 담보 비율은 신용공제금액 얼마 140%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것 봐주시고, 그 다음에 담보 제공된 증권의 평가 이것도 좀 봐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상장 주권은 무조건 당일 주권입니다. 상장 주권은 뭐다? 당일 종가. 그러나 상장 전에 청약 취득 주식 경우는 취득 가격을 할 수 있습니다. 취득 가격을 합니다. 상장 채권이나 공모 파생 결합 증권은 이것만큼은 둘 이상의 채권 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 정보를 하여 가격 정보를 기초로 하여 금융투자회사가 산정한 가격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집합투자증권은 당일 고시 기준가를 하고 그 밖은 사전 합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임의사원방법도 했는데, 근데 참고로 앞에 제가 앞에 밑에 담보물 처분 대금의 충당 순서만 봐놓으세요. 제일 먼저 처분 재비용을 제일 먼저 충당하고 담보물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처분한 경우는 그 다음에 연체 이자, 그 다음에 이자, 채무원금순입니다. 자, 앞에 신용거래 제한 됐죠. 100만 원 몇 알씨는 자, 신용거래가 제한된다는 것 봐두시고, 그걸 한번 이건 봐두셔야 됩니다. 꼭 체크해 둔 것이는. 자, 16번.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의 신용 공유에 관한 규정으로 틀린 것은 청약 대금을 대출한 경우입니다. 대출한 경우에는 청약하여 배정받은 증권이 뭐겠습니까? 자, 청약 자금을 대출하여 청약하여 배정받은 게 매수한 증권입니다. 그래서 배정받은 증권하고 매수한 증권은 같은 말입니다. 이걸 담보로 징구한다. 그 다음 신용공여기간 또는 투자자별 신용공여 한도, 이자율 등은 신용공여 금융투자업자가 별도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담보물 처분 대금 순서를 앞에 얘기했습니다. 제일 먼저 처분 재비용으로 제일 먼저 충당하고, 그 다음에 연체이자고, 그 다음에 이자고, 그 다음에 채무원금입니다. 순서가 거꾸로 됐네요. 다 바뀌었네요. 그 답은 사망이 되겠네요. 담보로 제공된 정권의 평가 방법에서 상장 전의 자, 앞에 청약 주식의 평가액은 취득 가격으로 한다. 근데 그냥 우리가 상장 주권은 뭐였습니까? 상장 주권은 앞에 했지만 그러면요 당일 종가 봐주시겠죠? 자, 다음은 신용공여 시 담보증권의 평가 방법에 관한 방법을 연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 앞에 상장 채권은 당일 종가. 당일 종가라고 했죠. 근데 혹시 앞에 청약 주식 상장 전에 청약 주식을 뭘 한다? 취득 가격을 한다. 그 다음에 자, 근데 이걸 앞에 이랑은 상장 주권이 아니네요. 상장 주권이 아니라 상장 채권이네요. 상장 채권은 뭐죠? 채권은 앞에 상장 채권하고 공모 파생 결합 증권의 평가액은 이 둘 이상의 채권 평가 회사가 제공한 가격 정보를 기초로 금융투자회사가 산정한 가격을 하죠. 그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앞에 상장 주권은 당일 종가. 그 다음에 상장 전의 청약 취득 주식은 취득가액. 그래서 2항은 맞는 말이죠. 1항이 틀렸죠. 3항의 상장 주권은 당일 종가. 집합투자증권은 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 한번 봐주시라는 겁니다. 18번. 정권 신고서의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정권 신고서를 뭡니까? 앞에 한대 했습니다. 근데 정권 신고서상 이거는 이런 경우는 정권 신고서를 추가로 또 뭐 다시 수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영향 미치지 않는 겁니다. 정권 신고서상 발행 예정 수량의 80% 이상 130%가 아니라 1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130이 아니라 80% 이상 20% 이하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제시면 얼마요? 이거는 수량에 대해서 얼마? 수량에 대해서 20% 플러스 마이너스 된 거. 20%. 제시는 20%입니다. 그러니까 20% 빠지니까 80%, 20%가 아니니까 120% 이겁니다. 자, 답은 1번이 됐고. 초과 배정 옵션 계약을 추가로 계약했다든지 또 초과 배정 옵션의 수량을 바꾼 겁니다.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개 매수의 대가로 교부하기 위한 신주 발행 시 그 발행 수량을 변경한 경우, 그러니까 수량 이런 것은 추가 수량은 뭐다? 이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소한 문구 수정 등 투자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 한번 봐두시고, 다음 19번 주권 상장법인의 앞에 자기주식 취득이 나왔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자, 요거는 좀 별표 쳐줘야 됩니다. 자, 앞에 주권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매수 주문의 방법. 요거는 뭐죠? 배포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잘 놓죠. 19번 잘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쭉 나와 있으니까 그냥 제가 한번 중요한 것만 한번 언급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자기주식을 취득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사회 결의. 자, 그래서 이는 이사회 결의가 있습니다. 자, 자기주식의 이거는요, 취득 또는 처분.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되고, 이런 좀 봐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전 공시와 매수 주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수 주문일. 매수 주문일 전일의 장 종료 후 즉시 거래소 신고한다. 그러니까 매수 주문일. 주문일 전일. 앞날. 전일의 전일의 장 종료 시. 장 종료 시에 보통 자, 즉시 거래소 신고. 즉시 거래소 신고. 거래소 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 쭉 내려가면, 자, 정규 시장이 종료하기 30분 전까지 매수 주문을 제출해야 되고, 그래서 내려가면, 자, 거래소에 제한을 따라 쭉 나왔습니다. 근데 밑에 보니까 주문 가격의 범위가 있습니다. 주문 가격의 범위, 이건 봐둬야 됩니다. 주문 가격의 범위는, 자, 어떤 전일의 종가, 전일, 앞날의 종가, 자, 와, 전일의 종가, 보다, 5%. 5% 뭐예요? 높은 가격. 만약에 전일의 종가가 만약에 100이라면, 전일 종가보다 높은 거니까 105. 요 사이에서 뭡니까? 주문 가격을 설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일일 주문 수량은, 자, 보니까 이거는요, 자, 맥시멈이죠, 맥시멈. 큰 겁니다, 큰 것인데, 어떤 것이 큰 거냐, 이 말이죠. 이는 첫째, 자, 취득, 신고, 주식수의 10%. 취득, 신고, 주식수의 10%. 하고, 그 다음에, 최근 1, 2개월간, 최근 1, 2개월 간, 자, 1평균 거래량의 25%. 평균 거래량의 얼마요? 25%. 요 중에서 뭡니까? 큰 걸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루에 1일 내 주문할 수 있는 수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탁 중개업자 나왔습니다. 자, 나왔는데, 투자 중개업자 나왔는데, 이거는요, 자, 1일에 우리가 투자 중개업자에게 이제 말 그대로 위탁할 수 있는 것, 위탁은 1일에 하루에는 1일 3만 가능합니다. 하루에 3만 가능합니다. 근데 전체 기간에 걸쳐가지고는 지금
자기 주식 취득한 전체기는 걸쳐가지고는 뭡니까? 총 5사, 5회사 범위 안에서 해야 됩니다. 자,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범위 내, 이내에서 해야 됩니다. 자, 이내에서 된다는 것 봐주시고. 그 다음에 뭐 사후 결과는 제일 밑에 보면 뭐요? 자, 5일 이내의 결과를 금융에 보고한다. 이거 보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봐보죠. 주권 상장 법인의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한 위안을 위한 매수 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권 상장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장 개시 전에 매수 주문을 하는 경우 가격은 전일의 종가하고 그 다음에 정일의 종가보다 5% 높은 그 범위 사이에서, 요 범위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다음, 매수 주문일 전일의 장 종료 후 즉시 위탁 중개업자로 하여금 거래소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 주식을 뭡니까? 주문하기 그 전날 장 종료 시에 즉시 뭡니까? 거래소 신고해야 됩니다. 자기 주식 취득 시에 뭐요? 자사주 매수 주문 위탁 중개업자의 수는 1일에 뭡니까? 1일에 1사를 하고 전체 취득, 자기 주식 전체 취득하는 거기를 볼 때 총 5사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사 이내 사라 이거죠. 이내 사라. 답은 4부 되겠습니다. 1사를 초과할 수 없다. 1위는 1사 한 개 사입니다. 자, 4부 되겠고 20번 주권 상장 법인의 자기 주식 취득을 위한 매수 주문 방법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개장 전 매수 호가의 경우 자, 주문 가격의 상한선은 전일 종가보다 뭡니까? 자, 5% 높은 범위, 5% 높은 범위까지 한다. 5% 높은 범위까지 합니다. 그 이내. 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게 적용한 게 최대 금액이겠죠? 최대 주문 가격의 범위죠. 다음, 1일 최대 주문 수량은 신고 주식 수량의 10% 하고 최근 1개월간 뭐요? 1 평균 거래량의 20% 중에서 뭐요? 자, 적은 금액입니까? 많은 금액입니까? 큰 걸 합니다. 큰 것. 큰 것 맥시멈입니다. 큰 것. 많은 수량을 합니다. 많은 수량. 답은 2번이 틀렸고 취득이 완료한 경우 그 날로부터 뭐요? 5일 이내에 그 결과 보고서를 금융에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수 주문일 전일 장이 종료된 후 뭐요? 즉시 1일 매수 수량을 거래소에 사전 신고해야 된다. 이는 의미한 거죠. 자, 사전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매수 주문일 전일 장 종료 시 즉시 거래소에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됐어.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쭉 해놓은 겁니다. 잘 봐주셔야 되고요. 다음. 자, 21번. 좀 참고로 보면 되겠습니다. 21번은 자, 다음 중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환매.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는 뭐예요? 말 그대로 집합투자증권을 뭡니까? 자, 투자한 사람, 구입한 사람이 이렇게 다시 뭡니까? 그걸 사주겠다는 게 환매죠. 자, 환매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한테 청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제 참고로 보세요. 그 다음, 환매 요구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 환매 대금은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10일 아니라 15일 이내입니다. 근데 만약에 요 환매 대금이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뭐요? 자, 15일을 초과할 수 있다. 요 기준 한번 받으시고요. 다음 답은 3번이 되겠고, 정답은 환매 수수료는 투자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매 수수료는 집합투자자산으로 귀속됩니다. 자, 22번. 자, 다음은 금융분쟁 조정 세칙입니다. 이때 좀 봐야 될 게 있는데, 나머지보다는요, 이는 지금 현재 금융분쟁조정위원회하고 금융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앞에 뭐예요? 감독원에 강의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한국금융협회하고 같이 연결해 놓은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보라고. 같은 내용들이니까 비교해 보시라고 한번 적어 놓은 겁니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뭐예요? 금융감독원 소속이고, 밑에 해설 보시죠, 박스. 자, 이것도 별표 쳐놔셔야 됩니다. 소속이고,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앞에 뭐가 빠졌습니까? 금조가 빠졌습니다. 금융 빠진 그냥 분쟁조정위원회는 뭐예요? 이거는 한국금융협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하고,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한번 봐두시죠. 자, 이거는 말도 금감원 소속입니다. 금감원 소속이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말 그대로 이거는요. 자, 협회 소속입니다. 한국금융협회 소속입니다. 협회 소속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요 금강원은 뭐요? 앞에 공적 규제죠. 그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거는요. 자, 공적에 따라갑니다. 공적 이거는 뭐요? 자율이죠. 자율입니다. 자율합니다. 자, 협회는 자율이죠. 자, 쭉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위원회 구성은 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자, 30인 이내로 하는데 회의는 뭐요? 회의는 7인부터 11인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위원장은 금감원의 부원장이 합니다. 금감원의 이런 부원장이 됩니다. 부원장이 위원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협회 분쟁조정 담당 위원이 합니다. 협회 분쟁조정, 누가 한다고요? 자, 담당 임원이 합니다. 임원이 이걸 합니다. 그 다음에 쭉 받으시고, 자, 밑에 보면, 자, 회부전 처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법원에 제소 중이거나 또는 뭐요? 조정 신청 후 또 소를 제기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제소를 중이거나 또 소를 제기한 경우는 조정 부적합으로 둘 다 뭐요? 조정 부적합으로 둘 다 회부전 처리를 해버립니다. 회부전 처리. 전 처리. 뭐요? 일단 소가 들어간 경우. 소가 이미 제기했거나 또 소를 앞으로 뭡니까? 소가 이미 제기 중이거나 소를 제시한 경우는 이는요 말 그대로 조정 부적합으로 둘 다 회부전에 끝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자 합의 근거가 있는데 금융 관련 기관은 작성일부터 20일 이내에 이행하고 뭐요 금감원에 보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는 20일 이내에 똑같죠. 이건 20일 이내에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 조정의 효력이 있습니다. 요 조정의 효력은 잡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말도 공적이라 했죠, 공적.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요 조정의 효력은, 자, 요거는 뭐예요? 재판상 화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상 화해, 요 계약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건 재판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조정된 이 사람이 나중에 뒤에 뭘 하지 않을 때는요, 나중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뭘 할 수 있다고 이거는 소송 절차 없이 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 절차가 바로 없이 뭐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강제 집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자율계약입니다. 자율이기 때문에 이 효력은 재판상이 아니라 이거는요, 말도 민법상 화해 계약의 수로 발생합니다. 민법상 화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때문에 나중에 이때는 이거는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별도로 뭘 한다고요? 또 별도로 뭐 한다고요? 소송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소송 절차를 다시 뭡니까? 해야 됩니다. 봐놓으시고, 밑에는 쭉 그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좀 봐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자, 22번. 자, 이거 한번 봐두시겠죠? 자, 금융이다, 금융분쟁조정제도는 금융기관의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를 구제해주기 위해서 소비자 보호제도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투자회사 등이 말도 소비자, 즉 투자자에게 좀 부당한 그런 피해를 준 경우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다음. 자, 이번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면 그 후 접수되는 신청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미 법원에 제소 중이거나 조정 신청 후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위원회 회부하기 전에 바로 처리 끝내는 겁니다. 이걸 조정 부적합이라죠. 조정 부적합. 네 번째,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면 이는 분쟁조정위원회 수락하면 이는 금융분쟁조정 처치기니까 이는 민법상이 아니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은 금융분쟁조정이 아니라 뭐예요? 이건 분쟁조정위원회죠. 한국금융협회에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민법상이 아니라 재판상. 그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23번. 다음은 금융분쟁조정 절차의 과정에 관한 과정이다. 가로수의 순서, 뭐, 이건 한번 봐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뭐요? 자, 사실조사를 하고, 그 다음, 금융원장이 한번 뭐 한다고요? 자,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사실조사 해가지고, 제일 먼저, 금융원장이, 금감원 원장이 한번 합의공고를 하고, 합의공고를 했을 때 안 되면은, 조정위원회 해부합니다. 그럼 조정위원회는 다시 뭐 해부하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합의조정을 한 번 더 합니다. 한다면, 그게 안 되면 이제 심의결정을 하는 거죠. 하고 조정결정이 들어갑니다. 그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합의공고는 누가 한다? 금융감독은 원장이 하는 겁니다. 조정위원회 해부되기 전에 한 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합의조정은 조정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심의결정이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답은 1항이 되겠죠. 이 순서니까 한번 봐두시고요. 24번.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이제 이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누가 하는 거죠? 이거는 협회죠. 협회. 자, 옳지 않은 것은 분쟁조정, 신청자는 분쟁조정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되고, 분쟁조정 협회에 해야 되죠. 그러면 앞에 금융분쟁조정은 누가 합니까? 금감원에 하겠죠. 대리나 대표자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사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결정을 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조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라 20일 이내에 당사자가 기명 날린 한 조정, 결정, 수락서를 협회에 제출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30일이 아니라 20일. 그 다음에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사자가 조정, 결정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조정의 흐름.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 이거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어디 소속인가 하는 것. 이것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큰 건 아니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런 금감원 소속이기 때문에 이런 공적이기 때문에 조정의 효력은 재판상 화해계약이 있다는, 화해계약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분쟁조정위원회는 협회 소속이기 때문에 협회는 자율기관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이는 조정의 효력은 민법상 화해계약이 화해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이게 좀 봐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개 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든 분쟁조정위원회든 간에 회부전 처리가 있는데 이는 이미 소가 제기 중이거나 나중에 뭡니까? 또 나중에 소를 제기한 경우 차후에 이때는 회부전 처리로서 조정위원회에 넘기기 전에 끝내버립니다. 조정 부적합이란 거죠. 이거 좀 봐주시란 겁니다. 자, 요까지를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자본 시장법을 했고, 이제 금융위원회 규정을 한 겁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개 더 남은 거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이제 이게 사장인데, 한국금융협회 규정, 이거는 우리가 이미 했던 것을 한번 복습한다 보면 됩니다. 복습한다 보기 때문에 좀 간략히 보면 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자,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을 32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